가장 이제 딱 맞닥뜨리는 게 양육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키우면 요렇게 빈자리가 있겠지. 엄마가 키우는 모습에서 이 모습을 봤다면 그래 우리 딸이 아빠랑 저런 거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눈물 짓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김미아 마담님도 아까 이혼 후에 내 삶도 쉽지 않았다지만 엄마로서의 삶도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자녀를 키울 때. 사실은 이용식 씨 이 딸내미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겠구나 해서 진짜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저희 엄마도 사실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받지를 못하고 자랐었고 그런 뭐 생활기록부 보면 편모스라 그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새끼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커다랗게 엄마한테 위로를 해주고 엄마 이혼해도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라고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미 엄마가 알려졌기 때문에 연예가 소식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났단 말이죠. 김미화 이혼했대.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손가락질이 어땠겠어요? 다 알려져서 얘네들은 피할 수도 없잖아요. 알려지는 게 그러니까 어른스럽게 얘네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혼자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아이들이 살짝 사춘기 때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저희 딸들도 중학교 때 사실 중학교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삐뚤어지는 건데 이혼을 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시선이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그게 부담스럽고 싫으니까 살짝 나 삐뚤어질 테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셋째인데 우리 딸내미가 중학생 때 조직에 가담은 안 했지만 살짝 이렇게 골목이나 학교 정문 옆탱이에서 이렇게 이제 혼자 프리랜서로 띵을 프리랜서로. 조직이 안 들어갔다니까. 조직은 아니고 혼자 프리랜서로 혼자서 이제 그게 또 직업을 웃겨요, 저희를. 대단합니다. 울다가 웃으면 어디 미치겠어. 프리랜서 활동을 하다가. 근데 동생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언니가 중3 때 그러니까 얘가 살짝 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도 프리랜서인데 얘는 이제 500까지는 못 가고 100원짜리. 살짝 소규모. 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학교에 자퇴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얘네들을 미국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삐뚤어지려고 해서 야 너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서 저도 헤어지기 싫었어요. 애들을 저는 10달 동안 하혈을 하면서 난 귀한 애거든요. 정말 귀한 애라 난 끼고 살고 싶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떨어뜨려 놨는데 어디냐면은 미국에서도 정말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멕시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다 애들을 놓은 거야. 말도 안 통하고 미국 가서 영어 배워라 그랬더니 1년 뒤에 가봤더니 애들이 영어 한마디도 못 배우고 아스탈라 비스타 멕시코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게 얘네들이 엄마 앞에서는 살짝 삐뚤어질 테다 했다가 거기 가서 정말 멕시코의 아이들이요 착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힘드는 일 다 하고 사니까 그 객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게 일하죠. 그다음에 엄마 아빠 일할 때 애기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엄마 밑에서 행복했었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갑자기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대학생들인데 다 명문대학 가서 공부 잘하고 소관생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애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용식 씨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더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파요. 근데 아이들이 꼭 엄마가 혼자 됐다고 그래서 아빠가 혼자 됐다고 그래서 삐뚤어지는 거 아니고 편못을 하여서도 안 삐뚤어지는데 또 삐뚤어지는 아이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행한 모습을 굳이 보여주면서 아이들 때문에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얼마 전에도 기사 보니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부모로서는 결별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딱 나왔는데 사실
그래도 두 분이 관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키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사랑 다 주고 내가 알아서 혼자 그래도 키우겠다. 헷갈리지 않게. 이게 같이 키운다 해가지고 이제 이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같이 보긴 어렵잖아요. 네네. 한 사람은 양육을 하지만 한 사람은 우리 법정용어로 면접 교섭을 한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특히 아빠 같은 경우는 아빠가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뭐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랑 맞아, 살고는 맞아. 있지만 한 2주, 3주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야 여자친구 있니? 가서 뭐 가르쳐줄 게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같이 키워야 된다. 그렇게 표정은 음흉하게. 2주, 3주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야 여자친구 있니? 가서 뭐 가르쳐줄 게 좀 있거든요. 너 가르쳐주려고 저거 음흉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맑게 한 건데 표정이 원래 저래요. 원래 제가 좀 이렇게 음흉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이혼이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신 멀쩡한 사람이 두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이혼 생각을 안 했다면 거의 99% 이상 거짓말이에요. 네, 저도 해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가 이제 남매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아이를 나누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나누자. 진짜 힘든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엄마 쪽은 아들이 가고 어. 딸 쪽은 아빠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제 그런 걸 얘기까지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얘기로. 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아는 선배를 만나서 뭐 얘기하다가 우연히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해봤는데 이혼을 해보니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아이들이더라. 그러니까 아이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게 해본 사람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그 안 해본 사람은 또 어쩔지 모르지만은 해본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듯이 아이들에게 짓는 죄가 두고두고 오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남매? 부분이 뭐냐면 이건 순전히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예. 선택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모 중에 한 명과 생이별을 하는 게 되는 건데 그 와중에 또 남매끼리의 이별까지도 경험시키는 거기 때문에 남매를 하나하나 가지면 편하겠다, 이렇게 되면 조금 수월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어른 입장인 맞아, 것 어른 같고 입장.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저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면접 교섭권이 있어서 한 달에 2번을 보더라도 중요한 거는 주 양육자인 사람이 이 아이에게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냐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키우는 경우에 이 아이 앞에서 엄마가 됐건 혹은 엄마의 친척 주변 가족들이 됐건 그 남편, 전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완전 많고요. 세뇌돼. 그렇게 되면 애가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 혹은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 나쁜 맞아, 여자 맞아. 이러면서 그 상대 내 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상을 만들어 줘 놓고는 애가 싫대. 내 잘못이 아니라 애가 싫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자랐을 때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라고 나서 잃어버린 친부모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새는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필수적으로 부모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이수를 해야지 이제 이혼 절차가 완료되도록 이렇게 해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 배우자에서 이제 헐뜯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당신들이 이혼한 거지 왜 아이에게 아빠는 엄마를 뺏으려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저도 되게 정말 그 익숙치 않은 걸 한 장면을 봤는데 딸이 이제 그 이혼 법정에 따라왔어요. 몇 살짜리? 한 20살 정도 되면 성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누가 이제 벽에 서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저는 누군가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딸한테 정말 그 속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다 내 잘못이다.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잘할게.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알아줘 하고 정말 몇십 분, 한 10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죄를 하고 있는데 딸은 이제 듣고 울기만 하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빠가 갔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이 너에게 뭔 짓을 하더냐, 뭔 짓을 했길래 네가 울고 있느냐 막 이러는데 거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딸에게 속죄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할까봐. 네, 아니요. 제 사건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속출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자녀가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을 저 사람한테 뺏기지 않아야 된다. 내가 지금 해가지고 이혼을 하여 저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위에 넘어가면 왠지 지는 것 같다 막 이런 자존심 싸움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저희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엄마를 재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저를 워낙 좀 집착하고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줬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엄마도 예쁘고 좀 젊고 이러다 보니까 이모들이 이렇게 좀 선봐서 시집을 보내고 싶어하는 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알아가지고 나 시집 가면 나 죽어버릴 거야.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나 창문에서 뛰어나고 우리 집 3층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엄마는 내 거 같고 당연히 내 옆에 있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선을 보러 나간다는 거 자체가 싫어가지고 엄마 안 볼게.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아무 데도 안 간다고. 이모들한테도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전화하지 말라. 나 울고 막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이가 먹고 엄마가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는 그 나이를 제가 어느새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엄마를 보면 너무 미안하고 여자로서 안쓰럽고 저 성격 좋고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 좋은 짝을 만났으면 얼마나 재밌게 잘 지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지금 딱 보면 되게 근데 그 안타깝거든요. 나이에는 그런- 중학교 그런 때는 얘기를 그럴 왜 수밖에 또- 없어. 김홍신 교수님 나오셨을 때 또 이런 얘기를. 나는 저분이 그렇게 좋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이들 때문에 이혼할 뻔한 상황을 이혼을 안 한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애들 때문에 참았다고요? 저분이 쫓겨날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고뭉치 우리 아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하나 한 거예요.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엄마 나 학교 알림장 뭐 숙제 사인 받아오래 이래서 그거를 컴퓨터로 뽑아야 되는데 둘째 5학년짜리가 책 독서록을 30권을 읽고 써가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선물을 준다는 것 때문에 눈이 빨개가지고 3일 동안 책을 읽고 그 독서록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야 비켜봐 규현이 거 이거 뭐 좀 출력하게 이랬더니 둘째가 엄마 저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이제 8권 남았어요 이러는데 아 비켜보라고 이러면서 그걸 전원을 끄면서 저장을 안 해가지고 22개 독서록이 날아간 거야. 어떡해. 22개 독서록이 날아간 거야. 어떡해. 그러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둘째가 멘붕. 완전히 멘붕이면서 엄마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선생님인데. 엄마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엄마 선생님이 돼가지고 엄마네 반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애엄마가 왔구나. 사춘기 좀 왔구나. 애엄마가 거기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가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해버린 거야. 또 뭐라 그랬어? 개놈지도 있잖아요. 개놈스키. 어. 나 엄마한테 많이 유전자지도, 개놈지도를 새끼와 적절히 이제 융복합해가지고 개놈지기 하면서 욕이 나간 거예요. 엄마 지금 욕하신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등짝을 때리려고 그러는데 팔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67kg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러니까 53kg 아내가 팔이 잡히니까 여기서 후퇴하면은 얘네한테 영원히 끝날 것 같다고 그래서 딱 보니까 얘 거 스마트폰이 있는 거야. 그 스마트폰을 딱 바닥에 딱 던진 거야.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크래커였어.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그냥 막내 동생과 둘째 동생 때문에 벌어진 상황에서 난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했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중학교 1학년에 가만히 있던 스마트폰을 던져주니까 스마트폰이 부서지면서 얘가 깨어났어. 엄마 왜 제 걸 던지세요? 이게 된 거야. 이미 그때는 요단강 건넜지. 어머, 네 거니? 어머, 미안하다. 이제 안 되지. 안 되지.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 얘기를 해야 될 아내가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개놈 지도를 하면서 너도 이놈의 새끼야 평소에 이 스마트폰 꽤 많은 꼴을 내가 보기가 싫었어. 또 갖고 안 맞는 거야. 상황에 맞는 거야. 안 맞아. 급하게 상황 맞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중학교 1학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초등학교 5학년은 엄마 팔목을 잡고 중학교 1학년이
제가 뭘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뭘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엄마를 벽 쪽으로 민 거예요. 내가 니들 이랬어? 니들 이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평소에 전화가 안 오는데 여보 당신 어디야? 이러는데 목소리가 약간 짜증나는 목소리야. 그래서 바쁘지 왜? 이랬더니 집에 오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늦어. 끊어 바빠. 이러고 끊었어. 나는 그 중요한 상황을 몰랐던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난 엄마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큰애가 나가겠다고 집을 나가겠다고 2차 가출 선언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했지. 그런데 제일 큰 거니까. 그래서 나간 거야. 나오고 나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놈이. 아빠 흔적 하면서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근데 이게 사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어디니? 이랬더니 지하 주차장에 있다는 거야. 그걸 알았어. 빨리 들어갈게. 이러고 갔어. 갔더니 지하 주차장에 여기 쪽으로 앉아 있는 거야. 반팔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어떡해.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아내의 잘못이야. 내가 100% 아내의 잘못이야. 그렇죠. 근데 아내 편을 못 들겠어. 얘 말이 맞으니까. 네. 정현이는 뭐하냐 그랬더니 정현이는 같이 나가자니까 얘는 안 나오겠다고. 야, 그 상황에서 배신당해서. 야 나오라고 그랬더니 지가 또 막 동생한테 문자를 하더라고. 야 나오라고. 이제 얘네들은 들어갈 수 없어. 엄마랑은 이제 회복이 안 돼. 아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해야 아빠랑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나한테. 갑자기 책임을. 왜냐면 지금 한 나는 팀이 내 아내랑 사이 좋은데 난 아내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난 아직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기간인데 아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빠 저희랑 가서 사시죠 이러는 거야. 어떡해. 그래갖고 속으로 야 이 개놈 주도들아 니들만 나가도 왜 나까지.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오케이 가자. 아빠 그러면 올라와서 엄마한테 헤어지자고 얘기할게. 내가 그렇게까지. 딱 그 표정이야. 아빠 그렇게까지. 누가 뭘 또 그렇게까지. 공공이 약간 떨리더라고 애들이. 됐어. 야 올라와 따라와. 아빠 막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면서 여보 내가 이혼한다고 얘기한다. 리액션 잘해. 그래서 문을 발로 빵 열고 들어가지고 여보 일어나. 당신이 애들한테 이런 실수했어? 아니야 또 가만히 있는 거야. 헤어져. 헤어져. 나 당신하고는 이런 상황에서 못 살겠어. 어떻게? 이랬더니 큰 놈 65kg, 둘째 5학년 67kg 갑자기 엄마랑 내 사이에 아내랑 내 사이에 딱 쓰더니 아빠 저희가 이런 의도로 아빠 잠깐만 나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아빠 이런 것 때문에 아빠한테 전화 드린 게 아니잖아요. 됐어. 야 니는 비켜. 얘 헤어져. 했더니 아빠 우리가 중재를 해달라는 거지. 헤어지시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결국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무서운데. 헤어지겠다는 그 말은 사실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공포지. 지들 또래 세계 커뮤니티에서 이미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사는 친구 뭐 이런 얘기들을 지들도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말이야.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엄마들이 이제 우리가 수능 이혼 또 얘기를 많이 해요. 수능 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수능 이혼이라는 게 또 그런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신조어로 수능이 끝나면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이혼하자. 근데 애들은 저도 최근에 상담했던 거 보니까 애들을 기다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 박사님 말씀처럼 애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혼하시지. 왜 수능 칠 때까지 수능 잘 치겠습니까? 엄청 못 칩니다. 걱정돼서. 엄마 아빠 소리 기분 못 칩니다. 맞아. 결국 수능 이혼하는데 아들은 그 전에 차라리 둘이 관계가 안 좋으면 아예 이혼해 주는 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야, 수능 이혼은 처음 듣는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애들한테 그때 또 한번 나가셨어요? 냉정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애들 누워서 자면서 얘들아 엄마가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 너희들도 각오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빠랑 사는 거야. 그럼 저는 애들이 막 엄마 안 돼요 하고 막 저한테 울면 매달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이 집은 또 둘째가 달라. 아 그래 엄마 그럼 공개 수업 때는 오실 거죠? 서운하다. 아빠 쪽에 살겠다는 거. 글로 가겠다는 거잖아. 지금 이혼이랑 공개 수업이 같은 거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거 그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 그 영향이 달라져요. 혁재처럼 그렇게 한 번 정도 애들이 지하 주차장 나와서 아빠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자주 그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그런 거 아니야. 처음이니까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자주 싸우고 그러면은 매일 싸움이 계속 일상생활화 되면 애들이 그렇게도 안 해. 맞아요. 그래. 그냥 포기하고 또 싸우나 보다 그러고 지네들끼리 웃고 저쪽 방에서 놀고 있다니까. 그런 게 있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수민이가 자는 줄 알고 빠락.
그게 아니잖아. 내가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두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수민이가 나오면서 화장실을 이렇게 걸어가. 그러면 우리가 딱 말을 끊고 이러고 있으면 헤어져. 그리고 화장실 가. 너무 민망해. 그러면 둘이서 눈이 이만해지는 거지. 그 말 다 들었잖아. 들었는데 목소리가 거창하지가 않더라. 나는 다 듣고 살아. 헤어져. 그리고 들어가면 분위기를 또 바꿔서 다시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돼. 그러네. 이혼이라는 게 말이죠. 네. 그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만약에 이걸 다툰다 그러면 여기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너무 힘들고 못할 짓이에요. 3, 4년을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법으로. 온갖 이상한 거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병 걸려서 먼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심정이 들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당사자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미리 만약에 본인이 정말 힘들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힘든 일이거든. 법적으로 다투는 게. 정말 맞는 게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소장이나 뭐 이런 답변서들이 오갑니다. 그건 너무 과장해 상할 것 쓰고요. 같아. 정말 악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악마를 만들어 버려요. 그렇다. 진흙탕 싸움이 되고 나중에 그렇게 재판 2년 3년 끌어서 결론이 나잖아요. 나면 내가 이제 양육을 하면서 아이한테 배우자를 나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될 그러니까 수밖에. 심리를 심어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양 변호사 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합의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 된다면 재판 이혼으로 가는 건데 재판 이혼 가더라도 최 마지막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조정으로 잘 끝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둘이는 끝나지만 아이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쵸. 20살, 30살, 40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그 상처를 가지기 때문에 잘 이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럼 박준 변호사는 지금 아내분하고는 어느 정도? 저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꼭 저만 할 때 톤이 저렇게. 저는 이혼을 안 합니다. 살짝 일어났다가. 네. 오늘 저는 단어 중에서 놀랬던 게 수능 이혼이었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한테 이제는 좀 익숙해진 말이 황혼 이혼이잖아요. 처음엔 그 단어도 너무너무 놀랬었거든요. 자식 다 키우고 참고 조금 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고 뻥 터트리는 건데 그때 그 마음은 뭔지 그 심정은 뭔지 우리 양소영 변호사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네. 이혼했다는 기쁨에 목 놓아 울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아마 우리 세대는 아니고요. 우리 어머님 세대 그리고 한 중간 정도 세대 분들은 호적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었는데서 얼마 전에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끝나는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남편이 뭐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을 피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바로 문 앞에 집에다가 그 여자를 얻어놓고 사시는 걸 보면서 평생을 견디신 분이에요. 그리고 돈까지 본인이 벌어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야. 정말로 처음에 제가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소장이란 걸 쓰거든요. 그럼 소장에 뭐라고 되면 이 당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제 두 번째가 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얼마 지급한다. 세 번째 재산 분할을 얼마를 한다. 이렇게 쭉 적는 거거든요. 자기는 처음에 그 소장을 받아봤을 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말이 쓰니까 자기가 평생 얹혀있던 이 채기가 다 내려가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드디어 내가 이제 인생이 풀려나는구나. 정말 내 인생에서 그날 밤에 네 판결문도 아니고 제가 쓴 소장을 보고 집에 가서 보면서 그걸 껴안고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조정할 때도 재산을 많이 양보하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럽시다. 됐어요. 나는 이거 필요 없고 됐다고. 여기서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좋아요. 제가 다 양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심정을 돌아오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초안 받는데 그냥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열심히 살아요. 저도 이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막 굴레 갖고 감옥 같은 이건데
그분이 그 느꼈을 이 해방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을까. 정말 남은 인생만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 불행을 조금 끝내고 싶다라는 한 분들의 절실한 심정을 우리도 좀 이해해야 제가 되지 그 않을까. 해방감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데 좀 한참 전에요. 가까운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한 날 이게 법적으로 이혼이 끝난 날이죠. 그래서 저녁을 사고 술을 한잔 하자 이렇게 뭐 해서 지금 심정이 어떠냐 그랬더니 저보고요 갑자기 8.15 해방 감격을 예. 저보고 이해하네요. 예. 그래서 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8.15 감격을 교과서적으로만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나는 비로소 8.15 해방의 감격을 알았다 이거야. 36년 동안 살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둠 속 있죠. 동굴 속에서 문을 열고 나오니까 햇빛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의 그 감격 그런 거를 느끼는 걸 보면은 그 삶이 얼마나 어두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그걸 튀어나왔을 때 이게 행복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이혼하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면 그 잘 살고 계신가요? 혼자서? 해방감 느끼고 살고 있죠. 그 감정. 그러겠죠. 해방둥이요? 해방둥이야? 해방둥이. 예. 저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독불 장군의 독재적으로 경상도 분이신데 너무 고지식하셔가지고 저희는 8시 이후에 밖에를 못 나왔어요. 그때 이신매매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엄마가 운전 배운다고 하면 여자가 어디 운전을 이래서 엄마의 생활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 저도 뭐 저녁 연주 같은 걸 보러 갔다가 오면은 구두 주걱으로 1분에 한 대씩 그냥 손바닥을 맞고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빠가 뭐 잿더리 이러면 정말 잿더리 갖다 주고 물 이러면 물 이렇게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엄마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엄마 이혼하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 시집 보내놓고 내가 이혼한다 저 인간 저거 보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제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가 드시고 이제 경제권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니까 아버지가 조금씩 그 무섭던 아버지가 우리와 타협하는 방법도 알고 심지어는 엄마를 무서워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변해. 네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심지어 우리 부부보다 더 정말 가깝게 진짜 아빠가 옆에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할 정도로 항상 손잡고 다니시고 지금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아빠 앞에서 그런 옷 못 입었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말대꾸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항상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자상하지 못하지라는 그런 불만감 때문에 엄마를 너무 불쌍한 인생으로 바라보고 살아서 오히려 제가 막 엄마 이혼해 엄마 인생 살아 왜 저렇게 딸들 중에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렇게 왜 사냐고 내가 너무 실제로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이 저렇게 바꾸면 이혼 안 당하는데 항원 이혼 당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당했는데도 와가지고 물도 밥도 나가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인전을 못 견디는 거지. 맞아. 바꿔야 되는데 못 바뀌는 사람들은 항원 이혼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항원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 잘못을 알고 부인한테 그거를 또 다시 반성을 하면서 더 잘하면 또 전화위복에 그게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혼하는 분들은 없나요? 사실 황혼, 이혼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하는데 저희 생각에 그렇게 해서 지긋지긋해서 혼자 있고 싶어 하면은 결혼을 안 하실 것 같지만 또 짝을 찾아서 또 황혼재혼?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한 게 아니고 이제 아내가 죽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홀로 있잖아요. 홀로 있으니까 그냥 막 바삐 살 때는 몰라요. 근데 밤에 잠자리에 탁 누는 순간 옆에가 뭔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이게 옆에 누가 있으면은 걸치적거려서라도 고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없으면은 이렇게 고독감이 있거든요. 고독감이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누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막상 있으면 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그 괴로울 수 있지만은 없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선생님 돼요. 우리 엄마랑 폰팅이라도 가져가시죠. 전화 통화라도. 마음에 쏙 들었네. 선생님이 아니. 저는 저런 지적인 아버지를 늘 꿈꿔왔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이고 문학적이고. 아주 명함 꺼내시는 거야, 어머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멋있어. 아니야, 손톱. 시를 하나 써. 근데 야. 좋아할 시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고독에 대해서. 호랍이 되거들랑 제목이. 자루 실한 옥수수 한 개 오돌오돌 깨물어 먹고 도실도실 말렸다가 막대 끼어 등어리 마구 긁어 허한 가슴을 극듯하리니 자식놈에게 방바닥 차고 등 가렵다 하면 보나마나 전기장판과 효자손을 사오겠지. 나중에 장가 간다고 짓거리면 이놈아 장가는 무슨 전기장판이나 하나 사고 효자손이나 100년 쓸 거 장만하면 됐지. 이렇게 북북 우길 참이다. 이야. 왜냐면은 이게 야. 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한 3년 혼자 계셨는데 아버지를 딱 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를 짝을 찾아드리자. 자식 눈으로 봐도 아버지가 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살아계신 분을 위해서 그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제가 혼자 되니까 자식놈들 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엄마 죽고 나서 1년쯤 지나서 어디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 같이 여행 간 사람들이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는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가셔야죠.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저놈들이 효자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배우지 않아도 잘 되는데. 왜 행복한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이경재 의장. 네, 저희가 결혼을 하면 그 애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도 늘려야 되고 막 이런 숙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 없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황혼 재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굳이 키울 자식도 없고 그다음에 재산을 크게 늘릴 필요도 없으니까 정말 둘이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만족만을 위해서 둘이 관계가 유지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은 분들이 황혼 재혼에서 만나면 오직 목표가 지금 생활을 즐겁게 재밌게 사는 것만 딱 하나만 목표니까 훨씬 더 부부 생활을 편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혼을 해가 새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남자는 정말 싫다 그러는데 비슷해요. 또 만나는 사람이. 아, 그래요? 저 쌍꺼풀 진짜 보기 싫다 하는데 결국은 쌍꺼풀 짙은 남자랑 다시 재혼을 하시는데 결국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여자, 남자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통 같은 걸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항혼 이혼을 하고 또 항혼 재혼해서 좋은 게 골프 치러 가고 공도 막 주고 이래치라 이라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것 때문에 항혼 재혼이 더 사랑하는 게 근데 아닙니까? 황혼 재혼을 하면은 자녀들이 양쪽에 있잖아요. 이게 또 그 다음부터 문제가 또 많기 그것도, 때문에. 맞아요. 근데 나는 복잡해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나 왜 이렇게 김홍신 선생님 너무 좋지 했는데 김홍신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 되게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글 쓰는 것도 지금 좋아하시고. 그러면 이렇게만 합시다. 재혼까지는 그렇고 그래. 사귀기에만. 엔조이도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두 분만 행복하시면 조인이 뭐야? 선생님 싸움을 또 하시는 게 조인에서 골프. 조인 엔조이. 정말. 골핑 정말.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